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슈난시 미타케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여긴 휴대폰조차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산에 꽁꽁 둘러싸인 상간마을입니다. 거주민이 고작 8가구, 총 14명이 전부였고요. 그마저도 모두 노인일 뿐 여긴 아주 고요한 동네예요. 그런데 2013년 7월 21일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날 밤 걸려온 신고전화. 아이고, 옆집이 불에 타고 있어요. 도와줘요. 소방대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화재가 난 집이 한 채가 아닙니다. 한 50m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집 두 채가 모두 헐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분명 사람이 있을 텐데. 서둘러 진화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이 두 채의 집 모두 뼈대만 남긴 채 전소되었습니다. 그럼 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그 화재가 난 집 한 곳에는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70대 여성 미야코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채에는 평온한 노후를 즐기던 70대 사다모리 씨 부부가 살고 있었고요. 이들 모두 각자의 집에서 까맣게 불에 탄 채 시신으로 발견돼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이 두 건의 화재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하게 되죠. 일단 한날 한시에 바로 옆에 있는 두 집에서 동시에 불이 났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 있어요. 불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겨 붙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럼 이건 방화라는 건데요.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앞서 말했듯이 이 마을은 온통 노인들만 살고 있잖아요. 구성원도 14명이 다고요. 그 중에 지금 3분이 사망하셨으니까 11분의 노인이 남은 겁니다. 이들 중에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경찰이 수사를 고민하던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두 구의 시신이 또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이들은 각각 80대 남성 이시무라 씨 그리고 70대 여성 고무라 씨였죠. 이시무라 씨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이 이 집에 갔다가 이 사람이 쓰러져서 사망해 있는 걸 발견했고요. 고무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수사관이 집집마다 돌면서 탐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숨진 걸 발견했고요. 그런데 이 두 시신에는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두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때 그 화재 현장에 있던 3명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예상했듯이 이들 또한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니라 둔기로 가격당한 후 즉사한 게 밝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원한을 품고 이 5명을 차례차례 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앞서 두 집은 화재로 증거를 인멸한 걸 수도 있고요. 묻지마 범죄는 아닐까 싶지만 이 마을에 최근에 다른 곳에서 온 외지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은 고작 9명. 경찰은 본격적으로 마을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용의자를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런데 이때 수상한 집이 포착됐죠. 아니, 떡하니 집 유리창에 웬 글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불을 붙이고 기뻐하는 촌놈. 이게 묘하게 화재 사건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경찰은 주민들에게 여기 누가 사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집 주인이 얼마 전부터 보이질 않아.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경찰이 직접 거주자를 확인해보니 그는 63살의 남성 호미 고세이였습니다. 자, 63살은 이 마을에서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해요. 다들 7, 80대 노인분들만 계시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도 오직 이 사람뿐이에요. 일부러 자취를 감춘 걸까요?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적을 추적합니다. 이 외진 산간마을에 이후에 400명가량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됐어요. 워낙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서 한두 명, 몇십 명 정도가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 산간마을에 작정하고 숨어든 경우엔 더 힘들고요.
그렇게 사건 발생 5일째가 되던 날 마을 인근에 있는 한 산 중턱에서 버려진 듯한 녹음기 하나와 의류가 발견됩니다. 확인해보니 호미의 것이었어요. 자, 녹음기와 의류예요. 지금 뭔가 자신의 물건들을 남겨둔 거죠. 그런데 수색 6일째가 되던 7월 26일 아침 9시에 그 마을 어귀에 있는 마을 회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산길에 맨발의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힘없이 앉아있는 남성이 포착됩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호미 고세이였어요. 이게 뭔가 도주 끝에 자포자기한 모습이죠. 그는 순순히 경찰서로 동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했죠. 자, 일단 이 호미라는 사람은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대대로 여기서 농사를 졌고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10대 때 이 마을을 잠시 떠나서 도쿄 인근에 있는 가나가와현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서 토목, 건축업을 배웠고 돈을 벌면서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44살이 되던 해에 문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도시 생활도 힘들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토미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죠. 이후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연로한 두 분의 수발을 들면서 또 한편으론 건축일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온한 삶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호미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죠. 이 원래부터 호미라는 사람의 성격이 유순한 편은 아닙니다. 그게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른들한테 예쁨 받을 정도로 서글서글한 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마을에서 매우, 아니 가장 젊은 축에 속했죠. 또 도시에 산 경험도 있다 보니까 진보적인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우리 마을 살리기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의견이 부딪힙니다. 야, 마을이 발전해서 뭐 할 낀데? 노인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효율성 관심 없고요. 하지만 호미는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호미, 그의 존재는 마을에서 눈엣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쓸데없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사실 이건 호미가 이 고향으로 이사를 온 후부터 계속 되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을에서 그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아주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시골에 가면 이장님은 제일 젊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만큼 또 마을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마을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호미의 입지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노인들끼리 똘똘 뭉치더니 호미를 소위 왕따 시키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났고요. 그 한 예로 일본 마을에는 회란판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장부처럼 생긴 건데 여기에 마을의 주요 결정사항이나 주민 공지사항을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회란판을 받은 주민은 나도 이 정보 받다 라는 의미로 서명이나 도장 찍은 후에 이웃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노인들이 일부러 호미만 빼고 회란판을 자기들끼리 돌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호미는 점점 마을 활동에서 배제되었죠. 괴롭힘이 교묘하게 발전됩니다. 호미의 주장에 따르면 주민들이 호미의 집 앞에 기괴한 모양의 마네킹 인형을 가져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기겁을 하면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서 아이고 놀랬어? 아이고 그러라고 갖다 놓은 거긴 야. 이렇게 너무 대놓고 놀려요. 게다가 또 어느 날은 집 앞에 CCTV 모형이 이렇게 담 넘어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가 저 뭐야? 이 CCTV 뭔가 자기를 좀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건 가짜 모형이었다고 해요. 근데 주민 누군가가 그에게 겁을 주려고 설치해둔 거죠. 호미는 날이 갈수록 신경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죠.
참다 못한 2011년 1월, 그는 가까운 슈난 경찰서를 찾아서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이웃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고민을 털어놓긴 하는데 사실상 당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마을 왕따였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젊은 사람이다 라는 이유로 힘든 육체 노동을 다 떠맡아야 했고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사용하는 제초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또 연료 비용 모두 호미가 지불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그냥 그걸 당연히 여긴 거예요. 너는 돈을 그래도 벌 수 있는 나이지 않냐? 이런 식인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호미의 농기계에 화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을 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네 거였어? 이런 비웃음으로 돌아왔죠. 이렇듯 각종 조롱과 불합리 속에서 살던 호미는 어느 날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털어놓게 돼요. 이 미친 노인들 다 죽여도 죄 아니잖아. 그렇게 호미는 자신에게 수년간 해를 강한 사람들을, 노인들을 한 명씩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둔기로 살해한 뒤에 집에 불을 질렀던 거예요. 총 5명을 살해했고 이후 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경찰에 검거된 거고요. 2019년 8월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앞서 언급을 안 했던 건데 그 호미의 집에 붙어있던 벽보 기억하시죠? 불을 붙이고 기뻐하는 촌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당시의 경찰 또한 이게 호미가 이제 범행을 하기 전에 어떤 쓴 예고장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호미가 쓴 건 맞지만 실상은 또 좀 달랐다고 해요. 왜냐면 이 문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장 속에 촌놈이 가리키는 사람은 호미 자신이 아니라 이미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사실 범행을 저지르기 몇 년 전에 이 마을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방화였어요. 그리고 이때 범인, 그러니까 불을 낸 사람은 지금 와서 호미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호미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저 노인네가 불을 저지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벽보를 써놓고 그가 좀 양심에 찔리기를 바랬던 거죠. 자, 참 이 마을 어떻게 여기서 버텼나 싶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정말 마을 노인분들 다 악마 같고 너무 치사한 사람들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사건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은 호미가 심각한 피해망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에요. 경찰 또한 이제껏 호미에게서만 진술을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정확히 진실 여부를 확인하긴 힘들죠. 예를 들어 가짜 CCTV가 있었다, 마네킹이 있었다, 내 농기계를 일부러 불태웠다, 이런 내용을 지금에 와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쩌면 호미가 그렇게 진술한 대로 이 동네 노인들이 정말 그를 미치도록 괴롭힌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또 그가 노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소수의 집단, 사람들이 완전히 그를 배척하고 고립시킨 건 맞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호미를 부를 때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야, 그 도둑놈의 아들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사람을 까내리는 별명을 붙여준 건데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죠. 어떻게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불리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호미가 와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얘기하니까 노인들의 강한 반발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는 마을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 호미는 외로움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게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결국 피해망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런 잔혹한 비극을 낳았는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경찰이 발견한 그 호미의 녹음기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문만 있어. 시골에는 오락 따윈 없고 오직 험담밖에 없어.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는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산간마을. 어쩌면 마을 사람들에게 호미에 대한 험담이 그저 유일한 오락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 마을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시골 마을 특성이야. 모두가 돌아가면서 험담의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내면서 다음 대상을 찾아가는 게 이 할 것 없고 폐쇄적인 시골에서 당연한 거래요. 물론 호미가 5명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잔혹한 살인마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폭발해서 저지른 범죄, 이건 단지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고립, 고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에 있는 아와지야 섬은 효고현에 있는 아주 이국적인 곳입니다. 제주도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고요. 1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죠.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아주 좋아서 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또 가을이 되면 해안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로 일주하는 코스가 유명하고요. 특히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야경입니다. 밤이 되면요, 이 야와지시마 앞바다에 일명 반딧불 오징어가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마치 반딧불처럼 희고 푸르게 이렇게 빛나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서 해면이 아주 오묘한 빛으로 물드는 진기한 장면이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와지시마 섬을 찾고 있죠. 그러던 2015년 3월 9일 야심한 밤. 이날 아와지시마 섬은 푸른빛이 아닌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의 긴 밤이 지나고 아침 7시 15분 효고현 경찰에 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섬 산간마을 스모토시란 곳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인데 부모님과 할머니가 변을 당했다면서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찰이 곧장 현장에 달려갔죠. 근데 상황이 예상보다 더 처참합니다. 이 신고 여성의 아버지, 피해자 히로유키 씨는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 마사코와 할머니 시즈코 씨는 집 안에서 발견됩니다. 몸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수십 개의 자상이 발견됐어요. 도착했을 때 세 사람 모두 심폐정지 상태로 사망한 후였고요. 하지만 비극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가족의 이웃집에 살던 82살의 노인 타케시 씨와 그의 아내 79세의 츠네코 씨의 시체가 연이어 발견됩니다. 자, 이 타케시 씨는요, 이 산간마을에서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명망이 높은 인물입니다. 이웃들이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상담사를 자처할 정도로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셨어요. 경찰이 도착을 해보니까 노부부는 이미 사후 경직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범행이 적어도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 일가족 전에 벌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피해자들 몸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이 평화롭던 마을에 하룻밤 사이에 총 5명의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경찰이 다 마을을 봉쇄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현장 부근에서 어슬렁어슬렁 수상하게 배회하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다가가 보니까 옷에 붉은 뭔가가 막 묻어 있어요. 딱 봐도 혈흔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의심스럽잖아요.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남자가 순순히 자기가 범인이라면서 모든 걸 인정합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고요. 동네 어르신을 무참히 살해한 이 범인은 40살의 남성 히라노 타츠이코. 그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모토시에서 태어나서 체포 당시까지도 쭉 살아오던 동네 주민 중 한 명이에요.
같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살고 계셨고요. 타츠히코는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딱히 직업은 없었고요. 사망한 피해자 5명은 모두 타츠히코의 집에서 반경 100m 이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이었어요. 또한 모두 다 그의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공통점이 있죠. 참고로 가해자와 피해자 성이 히라노로 동일한데요. 이건 우연일 뿐 혈연 관계는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작은 마을이잖아요. 거기는 늘 그렇듯 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친척보다 더 가깝게 왕래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타츠히코는 어릴 적부터 봐왔던 이웃 어르신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자, 우선은 타츠히코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평범했어요. 성격이 활발했고 교우관계도 좋았다고 해요. 친구들과 낚시를 즐기고 또 그 무선 조종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고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소위 이지메, 왕따, 학폭을 경험했고 성격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이 돼서는 아주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바뀌었고요. 학교에서 이 사람을 기억하는 동창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결국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고 소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로서 조용히 한 살 한 살 먹어갑니다. 그러던 2005년 9월 물건을 때려 부수는 난동을 부려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일로 아와지시만의 정신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고 무렵쯤에 이 타츠히코가 각성제의 일종인 리탈린을 5년 넘게 장기간 과다 복용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자, 그럼 리탈린은 뭐냐? 리탈린은 ADHD 치료에 쓰이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이게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단기간 적절한 복용법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타츠히코는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먹었고 이게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도 그 정신질환이 조금씩 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심각한 수준의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일단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점점 예전과 달라지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인터넷을 통해 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웹서핑을 했죠. 그러던 중 하나의 게시물을 발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본 정부와 공작원들이 한패가 돼서 전자파 무기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전형적인 인터넷 음모론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에 빠지신 국내 분을 한번 톰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완전 망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글쓴이는 이걸 일명 정신공학 전쟁이다라고 칭하면서 각종 음모론을 펼쳤겠죠. 이게 이성적인 사람이 보면 그냥 좀 웃어넘길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타츠히코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 음모론에 빠지고 집착하더니 급기야 완전히 맹신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머리가 지금 이상해진 것도 모두 정신공학 전쟁의 피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네 주민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공격하러 오는 공작원이라는 망상까지 발전합니다. 망상이 오래되면 그게 확신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츠히코가 이 이웃들한테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하고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집에 놀러 오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평소 오토바이를 즐겨 타던 타츠히코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른 아침이면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몰면서 막 동네를 돌아다녀요. 이웃들이 막 소음에 미쳐가는 거죠. 제가 왜 저러나 싶으면서 마을에서는 타츠히코를 점점 문제아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타츠히코가 마을 회장이던 그 타케시 씨의 손자에게 갑자기 오토바이를 몰고 돌진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건 미수에 그쳤지만 열받은 그 피해자 손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너 나 지금 죽이려고 했냐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또 타츠히코를 구타합니다. 이건 분명 범죄죠.
이 사건으로 인해 손자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자, 피해자가 된 타치히코는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또 상당히 하찮습니다. 복수랍시고 타케시 씨의 집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타케시 씨는 당연히 한동안 장난 전화에 시달려야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타치히코의 평판이 더욱더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족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가 점점 이상해져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가족들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2010년 7월 일본의 건강복지사무소를 찾아가게 됐는데, 여긴 뭐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비슷한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타치히코는 총 3번의 상담을 받았고요. 그 상담 결과 이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한 위험인물로 평가됩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즉각 병원에 강제 입원돼요. 상태가 심각했던 겁니다. 2013년 10월까지 약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정신병동에 감금된 채 치료를 받았고, 가까스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2014년 7월까지 계속 통원 치료를 이어갔죠. 근데요, 증세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과격해졌고, 막 괴성 지르고 동네 활보하고, 마을 주민들이 아예 타치히코만 나타나면 공포에 떨 정도였어요. 경찰에 신고도 많이 했고요. 참고로 그 사망하신 피해자 타케시 씨는 2015년 2월부터 사건 직전인 3월까지 무려 9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타케시 씨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집 아들이랑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간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타치히코가 그 타케시 씨와 아내의 사진을 막 몰래 찍고 도망갑니다. 수상하죠. 이게 타치히코가 여전히 이 마을 사람들은 다 공작원이다 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신고가 접수되잖아요. 이때 경찰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저희가 체포할 수도 없어요. 그냥 타치히코 자극하지 마세요 라는 조언만 할 뿐이었죠. 그나마 마을 순찰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긴 했지만, 그게 비극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사이 타치히코는요, 마을 사람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심지어 이들의 집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방하는 그 망상에 빠진 게시물을 50회 이상 올렸고요. 사건 전날에도 인터넷에다가 이 가족들에 대한 욕설과 사진을 다 올리면서 내가 그들을 해칠 거다라는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간 그에게 잘못한 게 정말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 이들이 다 공작원이며 공작원이기 때문에 내 정신을 조종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가 살인을 결심한 이유는 2가지였다고 해요. 하나는 나 같은 정신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일종의 복수를 내가 대표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2번째는 그래서 내가 재판에 나가서 정신공학 전쟁의 존재를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었죠.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조차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사건 당일인 2015년 3월 9일 새벽 4시 타치히코는 그 야심한 밤에 먼저 피해자 타케시 씨의 집에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자고 있던 그와 그의 아내를 서바이벌 나이프로 여러 번 공격했죠.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아침 7시, 그는 또 다른 이웃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현관에서 그 집에 살던 84살의 노부인 시즈코 씨와 우연히 맞닥뜨린 거예요. 할머니요. 타치히코가 망설임 없이 할머니한테 가서 칼로 공격했고요. 이후 이 소란을 듣고 60대 남성 그 아들 히로유키가 나왔는데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했고요. 근데 이 와중에 히로유키 씨는 목숨이 끊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 홀로 남아있는 딸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막 딸에게 소리쳤죠. 도망치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딸이 간신히 집에서 뛰쳐나와요. 그리고 100m 떨어져 있던 이웃집에 몸을 숨기게 됐죠.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어머니 마사코 씨도 타치히코에게 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에게 마을이 초토화가 된 겁니다. 2017년 2월 8일 히라노 타치히코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힌 채 무죄를 주장했어요. 공작원이 내가 살인을 저지르도록 조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인체 실험의 피해자래요. 경찰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에요. 심지어 유가족들을 향해서 사이코 테러리스트들이다 라고 모욕하는데요. 심각하죠. 이런 가해자를 만난다면 과연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예상대로 이 공판에서의 쟁점은 그가 심신미약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불가능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심각한 망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심신미약 때문에 이제 죄를 묻지 않거나 또는 정신병원에 몇 년 감금되는 게 다예요. 불안하죠. 검찰 쪽에서는 타치히코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피해 망상을 겪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다고 지적했어요. 타치히코가 이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살해 방법 검색한 적 있어요. 사건 2달 전부터 흉기 준비했어요. 또 범행 시간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새벽과 아침 시간을 노렸을 만큼 이 범행에 치밀한 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즉 범행이 충동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온전한 사고로 계획형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신감정 담당이 또한 이 타츠히코의 정신장애와 이 범행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줬고요. 아주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검찰 쪽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5명을 살해한 타치히코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타치히코가 불복하고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공작원이라서 내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은 분명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게 먹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정신과 담당 의사의 진술이 바뀌는데요. 타치히코의 망상성 장애가 너무 심해서 범행 당시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분명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신미약이냐 아니냐 대립이 이어졌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21년 1월 드디어 일본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기존 사형의 판결을 뒤엎고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이게 심신미약이 참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저지른 잔혹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겁니다. 타치히코는 현재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범인은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아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더 두려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타치히코는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를 일으켜왔죠. 마을에서 주민들이 내놓은 민원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본에선 강한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규제가 강해졌어요. 효고현은 지난 2016년부터 정신질환 환자를 주기적으로 추적하고 또 그가 이 지역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지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걸 미리 방지하고 또 이제 정신적 고통 때문에 사회에서 좀 소외된, 고립된 이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좋은 도구가 되겠죠.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사건이 되고 그제야 경찰과 또 제도가 움직이는 이 시스템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